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매우 더운 하루를 보냈죠. 더울 정도가 아니고 뜨거운 날이었고요. 참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시고요. 이것도 이제 머지않아 끝날 수 있겠죠. 끝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같이 가봅시다. 오늘부터 좀 새로운 것, 많이 새롭고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창의력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제가 금요일 이준영 삼성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왔는데 그동안에 삼성가를 하면서 늘 인재제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 출신 가운데에 대표적인 분은 또 누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또 그 다음에 아무리 이건희 회장님이 탁월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거를 실제 현장에 적용시켜서 이뤄낼 수 있는 분은 또 다른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권노현 회장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초격차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회사원도 아니고 또 사업할 사람도 아니고 뭔 초격차가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지 않고요. 모든 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코 어렵고 힘든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관심 있는 분야를 또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분야를 좀 더 많이 다룰 테고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준비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노현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이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분입니다. 한동안에 삼성 회장도 했죠. 연구하면은 회장이 부재 중일 때에 삼성을 이끄는 회장으로 계셨고요. 한마디로 이분은 오늘의 삼성이 있게 한 아주 한 사람만 뽑으라고 했을 때에 대표적으로 이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오셔서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 세계 최고의 회사들을 제치고 하는 일 할 때에 이분이 대부분 연구 담당이었다든지 또 주역으로 일하는 부서에서 이 같은 일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테고요. 일단은 이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간단히 좀 소개드리면은요. 52년 10월 15일생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70세죠. 안동권 씨입니다. 혹시 여러분 권씨 계시면은 안동권 씨고요. 학력은 대광고등학교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 전기공학 학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석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 코스는 다 거쳤죠. 오늘날의 IT를 이끄는 미국의 최고의 대학이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고요. 그 박사학위를 하신 이후에 그 삼성의 연구원으로, 미국 연구원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이분이 삼성에 입사한 첫 번째 그게 됩니다. 아마 그게 1985년이네요. 제가 연도를 이렇게 앞에 두고 있거든요. 85년에 들어가서 삼성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회장까지 오르는 그야말로 입지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성 회장으로서의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 뭐 돈 가지고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분이 삼성 회장에 있을 동안의 기간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만은 연봉이 70억이고요. 그 외에 다른 돈들 예를 들어서 스탁옵션이든지 이런 걸 쭉 해봤더니 1년에 115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겠지만 세계적인 회사니까. 예를 들어서 LG를 한 비교해 볼게요. LG에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35억입니다. 그러니까 배나 더 많이 받죠. 평생 번 게 아니라 연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샐러리맨들이 연봉 킹으로서 권오현 회장, 그래서 꿈의 사람이죠. 연구하면 1년에 115억을 벌어들일 정도의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꿈의 사람이겠습니까?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걸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순희님이 60인치 TV로 보신다 했는데요. 그렇게 대형 TV로 보시는 좋은 방식이죠. 오늘 작은 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태블릿으로 했더니 버퍼링이 되네요. 연구하면은 태블릿으로 연결됐을 때 와이파이가 태블릿을 보는 위치하고 얼마나 와이파이 신호가 잘 되는지를 보고 하십시오. 와이파이 우산 모양 요거 있죠? 끝까지 쭉 올라갔는지 보시게 되면은 와이파이가 잘 잡히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버퍼링이 생긴다고 했는데 신호가 잘 안 잡히면 이런 일이 생기죠. 자, 이렇게 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외에 삼성의 거물급 여러 번 계셨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분은 은퇴하고 난 뒤에 강연도 참 많이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 책입니다. 제가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책이 아마 2018년에 나왔네요. 2018년 10월에 해서 자그마치 201세, 제가 가지고 있는 201세, 200세가 넘게 찍혀 나갔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이죠. 굉장히 쉽게 쓰여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이론가도 아니고 실천가였고 자기가 직접 회장으로서 회사를 삼성을 이끌어오면서 했던 얘기들로 쓰여졌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교수나 어떤 그 전문 문필가들이 쓰는 것하고 방식이 다릅니다.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는 책이라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고요. 전체적인 생각은 삼성 자랑하는가 보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이겠지. 이렇게 넌저시 생각하고 이 책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한마디로 이 책은 초격차입니다. 어떻게 이게 격자라고 한자로 됐죠. 이 격을 도저히 남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까지 확 벌려버릴 수 있는가. 초격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려는 게 우리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출한 사람들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조기 축구회에서 축구를 하는데 어느 날 손흥민 선수가 거기 왔다가 한번 볼게요. 조기 축구회 회원들과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초격차가 되겠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되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초격차를 어떻게 이뤄내는가라는 거는요. 여러분 회사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을 산 자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화요일 날은 창의력이라는 거를 지난주에 첫 번째 한번 방송을 했고요. 금요일은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 이 책을 사서도 좋고 안 사서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편안하게 할 테니까요. 이왕 사시려면은 이 책도 같이 사십시오.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출판을 했고 이 까만색으로 된 이 책은 뭔가 하면 제목도 초격차입니다. 대신에 작은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리더의 질문이라고 했는데 이 빨간 책을 쓰고 난 뒤에 외부 강연을 많이 했던 강연 중에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모아놨다가 대표적으로 좋은 질문들을 여기에 모아가지고 질문별로 이렇게 답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은 왜 하는가 하면은요. 이분이 이 같은 책을 쓰고 이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했더니만은 좋은 질문들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겁니다. 굉장히 뭐가 와닿는 얘기죠. 왠가하면은요. 좋은 질문을 해낼 수 있다는 거는요. 또 다른 창조거든요. 또 다른 창의력이거든요. 또 다른 시야를 가져야 나올 수 있는 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책을 사신다면 이 책과 빨간 책, 까만 책 둘 다 사시라는 거예요. 둘 다 제목은 초격차입니다. 부제목이 붙었고 안 붙는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괜히 책 장사처럼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데요. 저는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발되어지는 우리의 이제 여정이 적어도 한 5번 이상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에서 조금 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보시면 될 테고요. 책을 살 때에 저는 주로 서론을 읽어봅니다. 서론은 대부분 길지 않거든요. 들어가는 말, 프롤로그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서론 부분을 읽어보면은 이 책은 대부분 어떤 방향에서 썼겠다라는 걸 감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전체를 서점에서 보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을 먼저 보고 이가 내가 원하는 방향의 책인가 아닌가를 저는 주로 서론을 보니까요. 그만큼 책의 서론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분이 그 외에도 뭐 다른 거 좀 말씀드릴 만한 게 있는데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분야를 많습니다. 첫 번째 연구원으로 먼저 들어가서 연구원에서 시작해서 점점 여러 분야를 맡아 나가면서 결국은 삼성의
그 회장이 되는 그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맡았던 얘기들, 또 그때 맡으면서 자기가 고민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도 오늘 저녁에 함께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이 책 서론을 한다 했는데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너무 그 작은 글자라서 보시기는 좀 안 좋은데 큰 화면으로 보신 분은 아마 괜찮을 테고요. 목차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목차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에서 안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이쪽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탄생, 그 다음에 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장, 전부 다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요. 그 다음에 2장은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원칙과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조직을 보고 있고요. 3장은 전략, 생존과 성장이라는 쪽에서 3장이 되어 있고요. 4장은 인재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 삼성답죠. 특히 원석과 보석 이런 식으로 해서 인재를 원석과 보석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기술하고 있는 것도 아주 특한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4장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번은 김진호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책을 사서 가지고 주로 뭘 보고 사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목차를 보신대요. 아무래도 저보다 더 시간이 없고 하니까 목차를 훑어보면서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겠죠. 서론을 읽고 서점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아마 그래서 서론을 읽지 않고 목차를 보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여러분도 책을 고르실 때에 이같이 목차를 보는 방식도 좋은 한 개의 아이디어다. 그래서 제가 김진우 목사님 예를 하나 들어드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목차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목차를 보게 되면은 대충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서 내게 유용한 책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신다 했는데 다 일리 있는 말씀들이죠. 네. 여러분 뭘 책을 보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보고 사시는 분도 있고요. 맞아요. 책 제목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또 어떤 책 디자인 얼마나 이쁜가. 왠가 책을 읽기도 하지만은 미적인 생각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계실 텐데 뭐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민턴님은 제목을 보신다고 했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서론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볼게요. 이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도 박사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이것도 재밌죠. 제 꿈은 박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라는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박사가 되는 꿈이 가만 보니까 박사라고 했는데요. 이 박사가 1960년 초에 김산호의 만화 정의의 사자 라이파이라는 것에서 영향이 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은 특히 어린아이들께 상상을 가지는 부분에서 만화의 역할, 동화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그랬을 거예요. 만화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 난리치고 뺏기고 뒤에 가서 만화책 들고 이렇게 벌써 있고 이랬죠. 그때는 만화를 못 보게 했죠. 아마 그게 일본이 굉장히 만화 천국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세계 만화의 흐름을 항상 일본이 갖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만화가 굉장히 일본이 강합니다. 그것 때문에 만화를 못 보게 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만화만큼이나 풍부한 상상력을 주고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 도구를 할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글을 읽는 게 아직 익숙치 못하거든요. 그림을 통해 가지고 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까이서 아이들 만화 보는 거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산호의 만화 정의의 사자 라이파이의 영향이 컸습니다. 주인공 라이파이는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영웅으로 만화들은 그렇겠죠. 슈퍼맨이나 배트맨
배트맨 비슷한 그런 존재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의 매력을 낚였는데 그 주인공 라이파이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윤 박사라는 사람이 나온답니다. 이 윤 박사가 라이파이가 필요로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척척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 박사가 라이파이에게 척척 만들어 주는 이거를 보면서 나도 윤 박사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외의 거에서 어린아이의 꿈은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꿈을 절대로 함부로 말아보지 말라라든지 어떻게 뭐든지 다 만드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어른 방식으로 말하고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순희님은 고등학교 예배 후에 중고등학교 때 예배 후에 교회 옆 만화책방에 살았다고 해요. 야,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든지 만들려면은 박사가 되면 뭐든지 만드는 줄 알고 또 당연히 뭐든지 만들려면 공대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공대를 갔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서울대학 그렇게 전기공학과 그렇게 이제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석사학위가 뿐이니까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연구하면 내가 윤 박사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내가 박사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포드로 이제 갑니다.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난 뒤에 이제 삼성에 입사하는데 한국 삼성에 입사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연구하면 아시다시피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초기에 삼성이 기술을 어디 배워올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삼성의 인재들을 한국에 불러내기 어려우니까 미국에다가 뭘 하는 거면 삼성연구원이라는 걸 만들고 미국에 있는 박사급 이상의 인재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먼저 했거든요. 그때에 입사해서 삼성 이제 첫 번째 사원으로 일을 시작하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시 또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64 메가 D램은 이분이 중심이 돼서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큰 실적을 하나 이루어내죠. 그다음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 부분부터 하고 할게요. 어쨌든 스탠포드를 갖는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공부하던 것하고는 아주 다른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랄까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왠고하면 스탠포드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자기가 느꼈던 스탠포드 대학의 그 분위기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교수가 되겠다는 제 생각을 원래는 이제 교수가 되고 싶었는가 봐요. 그런데 교수가 되겠다는 그 생각을 스탠포드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바꾸게 됩니다.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특히 미국의 대학 교육이든지 석사나 박사과정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어쨌든 나름대로 여기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교수를 할 게 아니고 이거를 좀 현장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스탠포드 대학 교수들의 교육 방법 또한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줄쳐놓은 부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아주 중요해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좀 지저분하게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줄쳐놓은 부분입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문제를 파는지에 대해서만 교육을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왔는데 우리 교육이 다 이랬죠, 사실은요. 우리나라 교육이 다 이랬습니다. 어떻게라는 게 이제 주된 교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왜라는 문제를 갖더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왠가하면 따라하면 되니까. 빨리 뭘 만들어내면 되니까. 먼저 이미 만들어 놓은 선진국에 뭘
빨리 배워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 보니까 왜라는 문제를 근본적인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요일 날 창의성 또는 창의력 뭐 이런 거를 할 때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왜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아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가 그렇고 그다음에 무엇을 위해서라는 부분입니다. 왜라는 질문과 무엇을 위해서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탠포드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자기가 스탠포드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도 봤을 때에 1983년에 마침내 그 이병철 회장이 우리가 반도체를 한다라는 결정을 냈을 때에 자기가 봤을 때도 이거는 무리였다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볼게요. 1983년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수의 국내의 정책기관들은 이 결정에 모두들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그렇게 봤죠. 우리 일본이 얼마나 어렵게 이거를 이루어내는데 감히 한국에서 하느냐라는 쪽으로 됐고 어떤 한 일본인 학자는 한국은 반도체를 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하면서 그런 글을 신문에 기고하기도 했고요. 그럴 정도로 실제 한국이 반도체를 한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서도 봤을 때 그렇고 거의 불가능했죠. 불가능했는데도 이병철 회장은 과감하게 1983년에 반도체를 하겠다는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한국과 삼성은 반도체 산업에 진출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보고서가 줄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반도체를 개발할 연구 인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연구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부족하고 모든 부분에서 불가능한 일을 이제 도전하게 된 게 사실은 한국의 반도체, 삼성이 반도체를 하겠다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병철 회장이 그걸 결정 지으면은 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조용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은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은 전형적인 저돌형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왕창 사버립니다. 회사 돈으로 살려고 봤을 때 회사의 반대도 많고 시기를 놓칠 것 같으니까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사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국의 모든 반도체에 대한 것들을 삼성이 이제 갖고 가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아버지도 이병철 회장이 먼저 시작했다 했죠. 시작했고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걸 사겠다 해서 아버지도 주춤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춤주춤하고 있으니까 다른 수가 없어서 이건희 회장은 이건희 그 아들 이건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개인 돈을 털어가지고 그걸 먼저 사버리거든요. 이럴 정도로 대단한 저돌형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해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생각할 때에 일본으로부터 또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을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상당한 돈을 줬는데 막상 미국에 가보니까 찬밥인 거예요. 전혀 설계 부분에 가서 설계하는 자리에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냥 공장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에 다였어요. 아무것도 도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공장 설계도를 주기는 줬는데 전혀 쓰잘데없는 그런 설계도를 한 80페이지 되는 거를 받아온 게 다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연구원들이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제 설계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드는데요. 자그마치 일본이 6년을 걸려서 했던 일을요.
삼성은 6개월 만에 해버립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만들어 버리죠. 다른 사람들은 바로 앞에 인제 제일 먼저 반도체는 미국에 시작됐고요. 미국에서 시작되는 거를 일본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배워 가지고 하는 게 6 년이 걸렸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하면 6개월 만에 해치워 버립니다. 그때 6개월 만에 해치워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도체라는 특성은요. 예를 들어서 64K D램이라고 하는데 초기에 인제 그걸 했거든요. 그걸 만들 때에 이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고 시기가 됐을 때에 빨리 만들어서 팔고 그다음 위에 그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64K 였거든요. 64K D램을 막 팔리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불같이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내놓습니다. 불같이 6개월 만에 만들어서 제품을 내놓고 나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내려 버립니다, 삼성이 못 팔게.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내려 버리는데 당시에 3 불 얼마 하던 게 칩 하나가 3 불 얼마 하는데 1불 얼마로 일본이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미 만들어 놓고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칩을 하나 팔 때마다 미국에 1달러 짜리 있죠. 1달러 짜리 하나를 얹어서 칩을 팔았다잖아요.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를 보면서 64K를 손해를 봅니다. 일본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일본의 방해 때문에 그렇게 되죠. 어떻든 그렇게 되면서 그다음에 제가 인제 이 얘기하려고 장황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분이 처음 맡았던 일이 4메가 D램입니다. 그거를 성공시키고 진척이 있으니까 1988년에 인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큰 위기감에 있었던 거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1메가 D램, 그다음에 4메가 D램 이런 식으로 성공시키고 4메가 D램을 성공시키면서 당시에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여기에서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이쪽에서 인제 나름대로의 삼성이 시장 점유율을 올려가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뒤돌아 봤을 때에 열심히 했지만은 초기에는 상당히 회사의 존립의 위기감을 갖고 일해야 했고 당시에 이건희 회장의 그 뚝심이 아니었으면 지금은 한국의 반도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결행했던 그의 기업가 정신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초기에 개발했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인제 한국에 와서 4메가 D램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서 계속해서 부서들을 옮겨 다니면서 하는데 당시에 삼성 반도체인들의 10 계명처럼 10가지 계명이 있었대요. 그거를 인제 늘 그 구호를 외치고 그랬는데 특히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라는 분입니다. 요것도 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Never give up." 절대로 기브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난관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자기께 도움되는 10가지 중에 2가지였는데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 두 번째에 목표를 크게 가져라. aim high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으면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미 공군이 인제 일반 TV에서 미국은 모병제니까 미 공군이 그 TV에 내보내는 그 광고 중에 하나가 이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 "뜻을 높게 가져라." 하면서 인제 "우리 미 공군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하는데 그때 aim high라는 게 생각이 나네요. 이런 그 목 2가지가 이 사람의 삼성에서 일할 때 크게 자기께 영향을 준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분이 92년에 인제부터 시작해서 했던 거를 한번 요약해 놨습니다. 64메가 D램을 처음에 삼성이 만들었고 그러다가 2017년에 세계 반도체 1위에 올라갑니다. 예, 2017년에.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들어온 34년 만에 인텔을 제치고 미국의 그 큰 인텔을 제치고
34년 만에 세계 1위가 되는 그런 쾌거를 이뤄내는 게 얘기인데, 특히 세계 1위가 될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공로자가 이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회장까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뒷얘기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 같은 일을 맡아서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매사가 그렇죠. 늘 좋은 일만 있고 뭐든지 잘 되는, 영어로 easy going 하는 건 아닙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easy going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본인은 많은 부침을 거듭하면서 어떤 결과를 이루는 거지, 한마디로 쭉 이렇게 성장해내는 그런 거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네, easy going은 없다는 거 더더욱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마침내 자기가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초격차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뒤에 가서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97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97년에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메모리 사업부, 삼성 메모리 사업부에 잘하고 있었는데 시스템 메모리 쪽으로 사업 부서를 옮기라고 그렇게 위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로서는 참 난감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아니, 내가 잘하고 있는데 메모리, 그 D램 분야죠. D램 분야에 잘하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어떻든 시스템 반도체 부분으로 사업부를 옮겨가라는 걸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든지 이쪽 삼성을 최고 경영자 쪽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의 능력을 일찌감치 내다보고 가장 약한 이 시스템 사업부에 이 사람을 갖다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이쪽 메모리 사업부를 잘하고 있지만은 이 시스템 쪽에도 키워야 된다고 봐서 이 사람을 갖다 넣는 거죠. 그렇게 갖다 넣는데 자기는 경영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어디 가서 뭘 팔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영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경영학에 관련된 서적들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에 훌륭한 강의를 듣기도 했지만은 실제에 적용하려면 뭔가 부족한 것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비유가 재밌습니다.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부모 밑에 살다가 표현을 재밌겠죠. 결혼하고 독립해서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이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와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거죠.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와닿습니다. 주로 연구 분야를 해서 만들면 됐다면 이제 시스템 분야에 가서, 왜냐하면 시스템 분야는 굉장히 약한 분야였거든요. 제일 보잘것없는 분야가 이 분야인데다가 너무 행편없으니까 이제 사실은 위에서 보냈는데 자기로서는 가봤을 때에 무척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사업을 자기가 이제 직접 해야 되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평생 해보지도 않은 장사를 이제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반도체를 만들어서 고객사에게 납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사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D램은 고객사께 가는 게 아니고요. D램을 만들어서 PC 하는 사람이든지 D램이 필요한 사람 사가는 형태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갖다 주는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장사를 해보지 못한 꽁생원이죠. 공부만 하는 사람이고 연구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 결과물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한 조직의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요,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이 같은 사업부에 있으면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예. 대학 교수들이 뭡니까? 대학 교수들이 보면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그러더라도 이분들은 뭐가 약한가 하면 이런 게 안 돼요. 이분들은 이거를 실제 현장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결과물을 내는가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완전 젬병입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비해서 자기가 보니까 연구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이 연구 결과물을 얻어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상품화 시키는 거는 훨씬 더 어렵더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보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아래 사람들을 지도해 나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지도력이 문제거든요. 리더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또 훈련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분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보게 되면 자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처음 맡게 된 사업부서는 퇴출 직전에 대형 적자를 내고 있는 부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맡았다는 게요. 그래서 연구개발에만 전념을 했던 사람이 새로운 도전에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영업 경험도 없고 시스템 반도체 제품의 시장 경쟁력도 부족했으며, 더군다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급이 아주 낮았으니 고객들에게 무시당할 일수였고, 심지어 제품 기일을 납품 기일을 어겼는 바람에 제품을 회수해서 들고 다시 회사로 오는 그런 수모도 겪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겠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순항을 하고 있으니 그 회사들이 적자일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산은, 이제 이 얘기합니다. 골 또한 깊은 법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 되고 싶나요? 여러분 가정이 높은 산처럼 우뚝 서고 싶은가요? 그러면요, 골 또한 깊다는 것도 꼭 명심하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출처는 이겁니다. 높은 산은 골 또한 깊은 법입니다. 영광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무수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예. 무수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부분, 꽃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수한 난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죠. 절대 꽃길만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분께 굉장히 역시 이분이 다르다라는 부분이 그 다음 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기가 그렇게 형편없는 부서에서 어려움을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바로 뭔가를 일을 이뤄내는 사람은요, 사물을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좋은 점을 보십시오. 과감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 과감한 해결 방법을 시도했는데 트집 잡는 사람이 없으니 제 경영 아이디어를 마음대로 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포기한 부서나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망해도 이미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 또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율권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이미 망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로 자율권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과감한 걸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두 번째는 자율권이 주어져 있어서 좋았고, 그 다음 얘기가 이 얘기합니다. 더 나빠질 것도 없는 부서를 맡은 거는 내게는 일종의 행운이었습니다. 야, 참 재밌지 않나요? 흔히들 얘기가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거죠. 피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즐기는 모드로 가는데, 그 즐기는 모드로 가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행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참 멋지지 않나요? 감동이 안 되나요? 저는 정말 감동이 돼서 이 책 읽으면서 이 부분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마음대로 하라 했는데, 맞아요.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는 봤을 때 이미 망하기 직전에 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할 테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행운이었다라고 보는 일종의 즐기는 거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제 나름대로야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왠가하면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요, 생각들이 경직돼서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살지요라는 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세상에 내가 변화해 주지 못하면은 하루아침에 저 뒤로 가버리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좀 시간 있으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기술 발전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회를 확 바꿔왔는가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술 발전이요. 정보통신 중심으로 된 기술 발전에서 이제 확 바뀌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식으로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뀌는 시대에 살 때에는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불확실한 게 아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이지만 더 크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한 개의 기술 발전이 끝나고 난 다음 기술 발전으로 들어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시대에는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종잡을 수 없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만큼 돈 벌어놓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력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이 초격차라는 걸 생각해서 대충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2등이 도저히 넘겨다 볼 수 없을 흉내 낼 수도 없을 정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부터도 그렇고요. 우리 채널 오는 분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걸 할 겁니다. 구복수님 말씀하신 IT 요즘 IT 방학이 좋습니다 했는데 이제 방학 끝나고 나면은 이 IT 세상이라는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면 제가 여기에서는 원리적인 말로만 했다면 여기서는 하나하나 따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기서 하나하나 제가 따라 할 수 있으면 다 도망가 버리고 안 되거든요. 여기는 원리적인 측면만 얘기하고 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 9월 달에 하는 IT 세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생에서 마지막 기회라고요.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 안 그래도 기술이 너무 빨라 변하니까 힘들다 했는데 기술 변화가 빨리 오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기술 변화로 인해서 우리 근본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우리가 그 기술을 다 익히기는 아니더라도 여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가는 알게 되면 안 불안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격차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의 힘껏 앞으로 이 책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고 이 채널을 통해서 함께 변화될 수 있는 글을 할 테니까 구복씨는 따라갈는지 걱정입니다라고 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금요일 밤에 이렇게 더운